12가지 잡곡이 골고루 한 팩에 한 끼 한 팩, 12가지 잡곡이 한 팩에 마당새 잡곡. 저칼로리 건강식 혼합 12곡, 지리산 알밤 밤 혼합 12곡, 소화 잘 되고 쫄깃쫄깃 영양 가득 검정 찰보리쌀, 혼합 12곡, 밤 혼합 12곡, 검정찰 보리쌀까지 고르기만 하십시오. 우리 땅 우리 농부가 직접 지은 100% 국산 잡곡 12가지 잡곡을 골라서 한 팩에 담은 마당쇠 잡곡. 100% 국내쌀 12가지 잡곡을 한 팩에 완전 밀봉해서 벌레 걱정 없고 눅눅하지도 않고,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가지 잡곡을 골라서 한 팩에 담은 마당쇠 잡곡. 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 그리고 시사와 관련한 화제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엔 김진ang 의장입니다. 김 의장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최고의 대북 전문가입니다. 12.3 내란 사태 후 북의 도발을 유도한 후 전시 계엄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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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법시대는 처음입니다. 저희도 처음 오셨습니다, 네, 의장님.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그 12.3 내란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의장님은 이번 윤석열 일당의 내란 핵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정치학자잖아요. 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정치학을 가르쳐요. 한국 정치를 전공했어요. 제 분야인데요. 그날 TV 보고 있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제 입에 툭 튀어나왔던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총 어처구니가 없다. 어쩌고 야, 없다. 진짜 시대착오적이다. 이 생각, 이 방이 미쳤구나. 어처구니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그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극단적 반민족, 극단적 반국민성.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다 알 텐데 대통령 스스로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구나. 뭐지죠? 진짜 뭐지? 하여튼 뭐 어처구니 없음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 야, 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군요.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뿐 아니라 근데 지금 윤석열 일당이 획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북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내란죄보다 차라리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노상원의 수차 등을 근거로 외환 유치 또는 이적죄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네. 이유도 사실 이거고요. 예, 예. 먼저 변호사님 먼저 네. 그 외환 유치죄와 이적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환유치죄는 우리 형법 9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통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또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상당히 이렇게 중형에 처하게 돼 있고 사형 무기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간첩죄라고 보면 돼. 간첩죄인데 뭐 이적은 형법에서 자국의 군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이적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적 행위는 뭐 모병 시설 제공, 시설 파괴, 물건 제공, 일반 이적, 그래서 뭐 94조 형법 94조부터 99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김진ang 의장님, 네. 윤석열 일당이 이제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이제 일으킨 후에 전시 계엄을 끌고 가려던 이제 각종 증거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윤석열이 외환 유치죄를 범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대북 전단 살포 우크라이나 파병 NLL 포사격 평양 무인기도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전쟁을 획책했습니다. 그럼 먼저 네 가지 부분 살펴보겠는데 우크라이나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17일 날 네. 정확히 예측을 했더라고요. 외환 유치를 경고한 바가 있는데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이제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의무인 전쟁 사주가 획책되는 주장인데 그 장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쟁 위기입니다. 신원식 한기호 전쟁 사주 문자의 본질은
한기호의 전쟁 사주 제안이 아니라 신원식의 긍정 답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의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이용하고 참관단을 파견하자는 한기호에게 안보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넵,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상대책회의까지 하며 진행 중인 음모가 한기호 문자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기호가 들통공신입니다. 같은 날 국방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한 분쟁지역 파병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과 충암파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 잘라야 합니다. 무서운 생존력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을 경고하는데 충암파 방첩사령관은 학살자 전두환 사진을 걸었고 오물풍선 무방비 이전 책임 김용현은 차지철 존경을 떠들고 여당 대표조차 개무시한 대통령은 안 오던 국회에 와 김건희 결백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호소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사주든 계엄 시도든 정권 사수의 뭐든 하자. 이것이 돈과 칼, 정체불명 영적 대화만 믿는 김건희, 윤석열 패밀리의 본색입니다. 미국 정치 공백기인 11월 5일 미 대선까지 열흘이 최대 위기입니다. 음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해온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12.12, 5.18, 북풍 후에 김건희, 윤석열과 그 개, 충암파 정치검찰의 발악을 막아야 합니다. 주말이면 각종 종교 집회가 열립니다. 일제와 독재와 싸울 때처럼 온 나라를 휘감은 전쟁, 계엄 음모, 이단 세력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과 협력이 간절한 때입니다. 국민만이 방파제입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지금 김채구의 이 같은 경고는 불과 2달 전입니다. 무섭더라 정확한 분석인데 제가 여기서 당시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윤석열 일당이 머나먼 유럽에서 사실상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다름 아닌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의장님은? 예, 뭐 이미 질문 속에 다 들어있죠. 단순화시켜 보면 오물풍선 타격하라는 문제부터 우리 무인기 보냈던 것, 병도 연평도 NLL 부근의 포사격 부분, 사실은 9.19 군사합의 문제 다 무력화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다시 다 강화하고 활성화시켰죠.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말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 북한군 파병부터 여러 많은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특히나 군사주의적 관점에서 전쟁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구나.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갔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거죠. 사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두 분은 지금 북한군이 1만 1,000명, 우리 국정원이 10월 18일 날 발표했던 것처럼 1만 1,000명의 전투병이 파병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미 이제 상식이에요. 네. 이미 상식화 시켜놨어.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로서의 팩트 체크와 관계없이 그건 이미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많이 앞서 나가 있는데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하간에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원했던 건 누굴까요? 젤렌스키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입니다. 네. 젤렌스키는 전황 자체가 압도적으로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 자체가 거의 소멸 직전이에요. 무기 체계도 다 소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의 모 장군이 BBC하고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한 달 반 전에 나왔었어요. 그 중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으로 퇴각하고 있다. 왜 그러게 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패퇴하고 있느냐. 첫 번째 싸울 병사가 없다. 두 번째는
미사일이나 폭탄, 무기가 지금 거의 다 떨어졌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탈영하고 다 도망간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대한민국 군대라고요. 무기 체계부터 가장 잘 훈련된 병력들. 그런 측면에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북한군 파병만큼 큰 이슈가 없죠. 마찬가지로 휴전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또 이 소스는 굉장한 소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의도와 맞물렸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 계엄의 여러 다양한 위기 국면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제재로 다 활용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앞에 보셨던 무인기 문제, 오물풍선 타격 문제,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이 많은 것들은 말입니다. 북측으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도발하라라는 외환 유도죄죠.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들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방부하고 국정원 요원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작동되고 있죠. 여전히 저는 이 내란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이 공작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게 27일 현재인데요. 방송은 좀 월요일 날 나가거든요. 그럼 보면 오늘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군이 한 명 생포된 걸로 보인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10월 18일 날 우리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1만 1,000명의 전투형 파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영상, 편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느 것 하나 확실히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편지가 어제 나왔어요. 그 편지가 북측 군이 썼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뭐 보세요. 러시아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국군 정보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군 정보사는 수십 년간 공작했던 부대예요. 이번에 HID 얘들 역할이 뭡니까? 조선인민군대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북측의 소행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네. 편지 하나 써가지고 이거 북측의 소행이라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각종 영상에 보면 말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 심리전 부대가 만들어둔 내용들을 반러 유튜브들이라든가 반러 채널들 그쪽에서 확대 생산한 것을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받아가지고 연합뉴스에 던지고 연합뉴스가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팩트 체크는 전혀 할 필요 없고 그런 악순환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뭐 정치학자도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그 해외에 있는 이 누구죠? 더글라스 맥그리거.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는 그 예비역 대령인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방부 장관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 독일 대사 지명됐다가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갔는데요. 이 더글라스 맥그리라는 대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거짓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국내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팩트 체크가 진짜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윤석열의 이 전쟁계엄으로 가고자 했던 것의 소스로 계속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적 이해관계도 맞물리고 젤렌스키한테는 그야말로 계속 이 부분을 확대 재생산해야 되는 소스다. 이렇게 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짓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라고도 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지금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판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취임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의장님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또 이런 계엄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갈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는 복잡다양하죠. 그런데 트럼피즘 1기 집권, 2기 집권 4년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트럼프 2기 집권이 1월 20일 날 시작됩니다. 트럼프의 8대 공약 중에 핵심 공약 3개가 있어요.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딱 직결시켜 봤을 때 가장 핵심 공약이 뭐냐? 전쟁 종식 국방비 축소 하나 있어요.
전쟁 종식 국방비 축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두 번째 네오콘 그리고 군산복합체. 네.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개혁하겠다는 게 확실히 있어요. 세 번째는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하겠다. 러시아와도 관계 정상화해야 된다. 기조는 뭐냐? 전쟁을 미국의 군사적 확장, 군사적 팽창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에요. 마하가라 그러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대선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의 일국 패권이 퇴조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트럼프는 아주 독특하게 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미국의 일방주의, 군사적 일방주의, 군사적 팽창주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을 만들어냈던 전쟁 전략이 오히려 미국을 살찌웠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이권들은 군산복합체, 네오콘들한테 다 주머니에 찾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실제로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리더십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됐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악의 축이 되고 있다. 악의 축. 이유는 모든 전쟁에 다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 800개 미군 기지들 차근차근 다 불러들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방비 축소하고 전쟁 축소하겠다. 네오콘 MIC 군산복합체 개혁하겠다라는 단초가 뭐냐.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예요. 지금까지는 북을 전쟁 중에 있는 적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짰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연간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요. 순수 국방 예산은 1,100조, 광해적으로 하면 1,800조입니다. 이게 전체 미국 정부 예산의 20%예요. 국방 예산이요. 전체 정부 예산의 20%를 매년 국방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돈들은 누구한테 갈까요? 군산복합체, 네오콘들한테 것입니다. 순수하게 매년 1조 달러, 우리로 치면은 1,400조 원이 군수산업가들한테 무조건 꼽힙니다, 그냥. 근데 그 무기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인마이 복귀시킨다 이거죠. 네. 그것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미국 국내 경제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IC나 군산복합체나 네오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원수죠. 네. 죽일 놈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요. 총을 쐈죠. 예. 자, 트럼프는 단순해요.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전쟁 끝내고 제조업 재건하면서 전쟁 산업, 무기 산업 말고 실제로 미국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것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모티브로서 북측과의 관계 정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면서 러시아와 관계 정상하면은 물적 토대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우리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있죠. 캠프 험프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압도적으로 큰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저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요. 전 세계 미군의 순환 배치의 거점입니다. 전 세계 미군들이 캠프 험프리스 왔다가 중동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막 간단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800개 미군 기지를 축소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캠프 험프리스 손댈 수 있어요.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를 갑자기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잖아. 네. 명분이 필요해요. 그 명분이 뭐죠? 주한미군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한반도가 전쟁 중이잖아요. 네. 북측이 전쟁 중이잖아.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53년 7.27 휴전협정이 미국, 북한, 중국인데 네. 미국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 끝내고 관계 정상화 과정 속에서 캠프 험프리스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미군들을 축소시킬 수 있겠죠. 맞물려 들어가는 단초가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트럼프는 대북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1월 20일 취임과 더불어 속도를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간에 트럼프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관련해서 하나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게 트럼프가 이제 환미 부담금, 주둔 부담금을 갖다가 10조 정도로 올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협상 당사자라는 다음에 10조 올려라 한다. 그러면 현재 2만 명이야.
그래요. 나 우리 1조밖에 이제 뭐 1조밖에 없으니까 2천 명으로 줄어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대표님 진짜 똑똑하죠. 이런 논리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 그런가요? 당연히 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관이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혼란이 나오겠죠. 더 큰 혼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전쟁입니다. 네, 네. 이제 그냥 무조건 전쟁입니다. 네, 네. 그래, 전쟁을 그럼 걸어간다고. 속내를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의 탄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탄핵해야죠. 당연히 원합니다. 원하겠죠. 네. 원합니다. 컨트롤 전쟁. 안 아주 크게 네, 원합니다. 네, 네. 왜? 윤석열은 군사주의자잖아요. 네. 군사 도발해가지고 막 정쟁을 유도하잖아요. 네. 트럼프는 안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탄핵이 안 되는 국면 속에서 윤석열은 트럼프한테 맞추려고 그러겠죠. 트럼프는 취급도 안 할 겁니다. 10배, 20배를 부를 거예요. 어차피 속된 말로 트럼프는 윤석열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알아서 슬슬 길 거 아닙니까?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니고 탄핵이 인용이 되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다 칩시다. 그때를 상정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10배를 부르겠다 공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란 사실은 방위분담금이라는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네. 안 줘도 돼요. 그랬을 때 이란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전 세계 미군기 축소가 기조 아니냐. 지금도 남아도는 돈이 방위분담금이고 이 우리가 내는 방위분담금이 주일 미군 기지 비용까지도 됩니다. 매우 불합리하다. 차라리 미군 빼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보수 쪽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기조를 가지고 현재의 수준에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못 준다. 그럼 그만큼 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 답변은 트럼프가 원하는 답변일 겁니다. 10분의 1을 줄여달라. 트럼프가 원하는 네. 답변일 거라고. 왜? 일단 미국 빼고 싶잖아요. 네, 네, 네. 트럼프는 미국을 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돈 더 내놔라. 돈이 필요한 만큼 더 빼가라 그랬을 때 네. 옳다구나. 자들이 빼락한다라고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의 네. MIC 군사목합체 네오콘들한테 대한민국이 빼락하잖아 빼자라고 하면은 트럼프도 우리도 상호 윈윈하죠. 저 군사주의적 관점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답변이다. 네. 이 대표님의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자, 그러면 할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군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됐을 때 네. 영내 한반도 영내 안정에 대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미군이 없으면은 미군이 다 빠지면은 네. 오히려 이 지역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보편적인 분단 체제의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 전쟁 체제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 속에서는 주한 미군이 북측과의 관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좀 똑똑해져야죠. 주한 미군이 왜 북측 때문에 있습니까? 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대선 전쟁기지잖아요. 네. 아무도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사적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해답입니다. 이거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북측의 국방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런데 WFP라고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했던 기구가 있어요. 월드 파이어 파워. WFP가 2022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정도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 정도 네. 된다는 거예요. 경제력은 당시에 9위 10위였죠. 독자적으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는 상정 자체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문제 말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전쟁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중국과의 전쟁 위험이 있죠. 네.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이 있죠. 미군이 있음으로써 중복되어지는 더 큰 많은 전쟁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럼 빼는 것이 네.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맞죠. 네. 그 이전 단계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종전선언입니다. 최소한 종전선언 네, 네. 정도는 순차적으로 민주주의 개혁 정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뢰 구축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전쟁을 못 끝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싱가포르 합의 때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때 김정은에게 종전평화협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도 약속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올해 안에 종전 선언 하자고 합의했었거든요. 종전 선언의 문제는 원포인트로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군 지역장 소파 문제가 있다. 방위비 문제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이제 전쟁이 끝난 마당에 새롭게 재조정하자라는 근본 환경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할 때 제일 먼저 꺼낼 게 종전선언일 겁니다. 북이 원했던 건 종전선언이었잖아요. 네. 전쟁 끝내자. 그러면 그거를 갖고 전쟁 끝났으니까 주한미군 문제보다 많은 문제들을 풀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진짜 평화를 위한 안보가 시작된다라고 보죠. 주한미군은 오히려 전쟁의 화근이 된다라는 인식을 도화선이다. 네. 다이나마이트다. 네, 네,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하나 뭐 보니까 이번에 그 북이 그 도발에 넘어오지 않은 게 트럼프를 믿고 좀 더 기다리자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개망나니처럼 윤석열이 개망나니 돌고 있지만은 좀만 참자. 개망나니. 뭐 좋은 표현인데. 네. 뭐 그런 게 적용하지 않았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북측은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우리 정법 시대를 보시는 정치자분들께서 북측의 전략적 의도를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 북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출범했을 때 딱 이야기했어요. 취임하고 딱 윤석열 정부 취임했을 때 뭐 선제 타격 이야기하고 북을 갑자기 적대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남측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랬어요. 인간 자체가. 이거는 북을 연구하는 북한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윤석열과 그 가족들의 윤리 도덕은 이미 논할 바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치명적인 저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라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을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최근에 전쟁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 오물풍선 공중 타격을 유도했다. 백령도에서 포사격을 한다. 많은 실질적인 전쟁 유도 행위와 관련해서 북은 어떻게 볼 것이냐. 명료합니다.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 그걸 우리는 전략적 인내라 그래요. 네. 보세요. 왜 미국이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옛날에 기무사, 국군정보사만 동원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대간첩작전용으로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대들은 예. 주한미군의 통제를 받는다. 통제를 받아요. 미국은 이 계엄 상황이 내지는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군대 동원을 동의 안 해줬었어요. 왜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북측이 공식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발표했느냐? 1차, 2차 우리 다 보고 있었다. 3차 또 보냈다. 항적을 다 사진 찍어서 발표했죠. 예. 그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동원됐던 그 기종이며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개 발표가 뭐였느냐. 우리는 최전선 부대 최전년의 8개 포병 여단에 전시 군대를 이미 투입시켰다. 즉 평소에는 민정경찰이거든요. 예. 전시가 되면 전시 부대를 보냅니다. 이미 부대를 보냈고 넘어오면 이제 다시 네 번째 보내면은 포를 쏘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주한미군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해놨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주한미군이 네.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미국을 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너네들이 이거 다 방주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금 너네들 즐기고 있지. 이후에 어떤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택이든 미군을 과방주장했다는 이런 엄포였어요. 그러니까 합참을 통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다른 부대들의 동원을 절대 네.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 파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순간 삽시간에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성이든 CIA든 주한미군 사령부든 한반도 전략을 짜는 단위에 있는 네오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전쟁적 위기의 구조에 함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히려 전 그게 굉장히 불안하다. 이미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좌절되었지만은 트럼프를 괴롭히기 위해서 작업할 수 있는 마지막 위험한 요소가 또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하여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불길이 우리 한반도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진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태진이 평화예요. 근본 조건입니다. 네. 근본 조건이에요. 윤석열이 이게 대통령 직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불안정, 전쟁력이 가장 불안정 요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뉴스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살떨리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2주일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다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에이테컴스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에이테컴스 이 잔해가 러시아가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02년도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인 대한민국 부대에 공급했던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러시아를 향하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도 교전국이라 그랬거든요. 네. 네. 무슨 뜻이냐면은 윤석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안 줬다고 언론에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이 나왔어요. 명료하게 나왔어. 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2002년도에 공급받았던 에이테컴스의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그럼 러시아니 조사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네. 이론상은 이미 러시아가 국방부 차관이 얘기했던 교전국 관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외환 유도죄가 아니라 러시아를 전쟁 중의 상대방으로 지금 딱 만든 거예요. 누가?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몰라요. 러시아가 이걸 공개 이제 발표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안 줬다 그랬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언제 발사했던 그 잔해를 분석했는데 딱 나와요. 지금 우리 저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에이테컴스 잔해. 그 번호가 일련번호 다 나와요. 이거 대한민국이 준 거다. 향후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적이다라고 딱 간주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윤석열도 국방부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멀리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 러시아의 극동군 사령부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입니다. 거기에서 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도착하는데 3분이면 끝나요. 이거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할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주한미군이 왜 엄청난 전쟁적 위기의 화근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최전선 부대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네. 의도치 않는 전쟁에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컴스를 주고 썼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를 교전국 딱 선언하는 순간 아마 경제적 제재가 가장 클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 자원들은 러시아부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러시아의 처분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발표할지. 그래서 매우 엄혹한 또 다른 위기가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불길을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밖에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하나. 그게 안 되면 네. 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든지 되면은 네. 러시아는 무슨 판단을 할 거예요. 네. 네. 러시아는 지금 계속 A주하고 있거든. 언제부터 A주 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1만 1,000명 파병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푸틴의 입장 그냥 되어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할까? 북한과 러시아 파병을 계속 전 국민들한테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저들은 무슨 장난을 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전국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많이 기각되는 순간 그때부터 러시아는 네. 아 이거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한 네.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되는 순간 바뀌겠다. 네. 그렇게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소련, 러시아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결코 원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자체가 평화다. 이건 절대 진리로 가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보면은 이제 일단 외환 유치 그리고 도로 우크라이나 문제 끝까지 짚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일당이 이제 외환 유치 그건 이제 이뿐이 아닌데 먼저 NLL에서 포사격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인데 실제 그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씨는 NLL에서 이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를 수첩에 남기기도 했고 우리 경우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곧바로 서북도서 인근 NLL에서 포사격을 뭐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의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참 이 부분은 진짜 막 열불 터지는 영역이에요. 맞아요. 지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 해병대가 백령도 연평도에서 뭐 자주포 쏘고 다이나믹 로켓 쏘고 했겠지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의 7년 만에 6년 10개월 만이에요. 9.19 군사 분야 합의 그 이전부터 안 했었습니다. 왜냐 예전에도 이 영역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NLL은 분쟁의 바다잖아요. 먼저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북측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NLL을 영해선으로 보잖아요. 네. 사실은 영해선이 아니거든. 국제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상식의 NLL은 영해선인데 우리 상식인데 북방 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이건 클라크 라인이라고 한국 전쟁 말미에 클라크 미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을 지금 체결을 하는 마당인데 이승만은 휴전협정 반대하고 휴전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대한민국 해군은 더 이상 이 선 위로 올라가지 마. 북방 한계선 더 이상 그 위로 가면 안 돼. 라는 미군이 우리 해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었던 선이 NLL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북측한테 군사 붕괴선이라고 강요해왔던 게 네. 우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그럼 거기 NLL에다가 포를 쏜다는 건 뭡니까? 응사란 이야기잖아요. 네. 북한 근데- 용토에다가 포를 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연편도 포격 사건부터 많은 그 진원지입니다. 네. NLL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NLL 전체를 네. 공동 어로를 할 수 있는 네. 평화 수역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2개월 만에 들어왔던 이명박이 다시 그 부정해 버렸죠. 네. 그 다시 분쟁의 바다로 갔는데 말씀처럼 지난 6월부터 7년 만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전쟁 계엄으로 가기 위해서 북이 응사했을 경우에 바로 계엄 때려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병영도 연평도에서 네.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훈련이라고 하면서 포사격 훈련부터 많은 것들이 있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상한 게 이 보수 정권만 들어가면은 전쟁을 못 이겨서 안달이 나는 것 같아요. 전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살 수 있죠. 그래야만. 분단 체제는 전쟁 체제잖아요. 네. 네. 이런 제가 늘 주장해요. 안보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국민행복이 있어요. 국민행복, 안보, 평화의 가치 중에서 가장 궁극의 가치는 국민행복이에요. 국민행복을 위한 안보, 국민행복을 위한 평화죠. 그럼 안보와 평화가 있어요.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고 평화는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황인데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소위 말하는 저는 보수 정부로 얘기 안 하는데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깨고 있어요. 그건 네. 가짜 안보예요. 네. 거짓 안보라고. 이 뭐냐? 이 안보는 무슨 안보냐? 한반도가 전쟁 체제잖아요. 전쟁이 안 끝난 휴전협정 체제. 전쟁 체제를 전쟁 상황을 지키겠다는 안보예요. 즉
거짓 안보죠. 네. 평화를 깨는 안보다. 이거는 윤석열은 어떻게든 전쟁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는데 그들의 말만 입만 띄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종전을 주장한다. 그들은. 종전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종북 세력이야 라고 몰겠다는 거잖아요. 종전이 뭐예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잖아. 종전. 네. 종전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고 트럼프도 북측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죠. 종전 선언을 주장하면은 종북 세력을 몰겠대요. 전쟁 끝내겠다라는 것을 종북 세력을 몰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전쟁 체제를 계속 지키겠다는 거죠. 네. 가짜 안보. 그 국민들은 인간 존엄도 없이 국민 존엄도 없이 전쟁 체제를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이번에 좀 아찔했던 게 보면은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이번에 보면은 이제 MBC 그 보도를 보게 되면 박덕훈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2010년 11월 24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측이 먼저 우리 북한 영해에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았다. 이게 NLL입니까 아니면 북쪽 수역입니까 이게 당시 이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개성 아니었어요? 개성에서 대북협상 단장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날 사건이 있었어요. 연평도의 사건이니까 개성에서 실시간으로 모르잖아. 한창 협상하고 있었어요. 남쪽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 사무실에서. 네. 빨리 관리원이 복귀하라. 협상장은 다른 데 있거든. 개성 그 공단 안에. 네. 빨리 복귀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북측의 반응이 뭐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북측의 반응이 뭐 모른단 말이냐. 뭘 빨리 TV 틀어보라는 거야. 그 관리원에서 옆방에 남측 TV 다 나오니까 네. 틀어보니까 연기가 나고 막 다 봤죠. 그러니까 네. 뭐야? 리얼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 매우 평온하고 북측 협상단 애들도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초동 조치를 빨리 할게 끊고 나서 다시 북측 협상대표 불러가지고 소식 들었냐니까. 뭐 이러는 거야. 데리고 돌아가지고 데리고 돌아가지고 뉴스를 실시간 보고 네. 막 보더니 뭐야? 우리는 매뉴얼이 있거든. 네. 남측에서 막 온 본사에서 다 전화 막 공장에 다 전화 오고 막 그래 다 긴급 소집해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하고 막 네. 조사했어요. 그하고 다음 날 협상 대표 나가니까 막 저를 막 성토하는 거야 북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개성공단급만 이야기하자. 네. 방금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은 3차 경고했다는 거야. 세 차례 경고했다는 거야. 네. 자기들 영해로 쏘고 있다. 하지 마라. 쐈다. 너 하지 마라. 또 쐈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네. 쏴버렸어. 3차 경고. 이번에 뭐 그네들이 설정해둔 영해 침범했다는 것들은 북측의 또 주장이고. 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합의한 영해선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NLL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또 그들 영해선이 있어요. 이미 중첩 때 서로 주장이 다르죠. 중요한 건 북측은 하지 마라 세 번 했는데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남북 관계를 네. 파탄시켰죠. 누가?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네. 그건 하나의 명분이었어요. 빌미.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당시에 이제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NLL 남쪽으로 쐈냐, 의도적으로 북쪽으로 쐈냐. 이건 뭐 당시에 뭐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NLL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NLL이라는 영해선과 북측이 설정한 영해선은 중첩된단 말이에요. 중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북측의 영해야.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끼리는 가능한 이야기야. 그런데 북측은 그때 뭐라 그랬느냐? NLL 입으로 쐈다고 했어요. 근데 NLL은 가면은 선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바다에는 선이 네. 없잖아. 그렇죠. 네. 그냥 윤곽상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근데 어디에 쐈는지 아무도 몰라. 쏜 놈만 알잖아요. 네. 근데 북측은 3차 경고했을 때 분명히 NLL 입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건 또 북측의 주장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네. 그만큼 분쟁의 바다라는 것 자체가 네.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NLL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번에 딱 거기 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말려들어요. 왜? 북은 인간 자체 싫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북측의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네. 전략적 인내로 가고 미군이 책임져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 하에서는 그나마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그나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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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참 참 측은이 없는 예, 네. 그렇죠. 네. 아유, 할 말은 아닙니다 사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 그 심각했던 봤던 부분이 지금 이제 드론 사령부가 좀 조용하다는 게 지금 이상하거든요. 이제 이 드론 사령부가 이제 백령도에서 날렸던 평양 무인기 문제인데 북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8일 밤 11시 25분 백령도를 출발해 이후 북한 서해안 쪽을 거쳐 남포시 북서쪽으로 진입해 9일 새벽 1시 35분에 평양 상공에 착륙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부분 우리 의장님 어떻게 바라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죠. 음.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다뤘더만요. 네. 1차, 2차 무인기 보낸 거 네. 김용현 지시 네. 네. 국군정보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국군정보사는 시민정부대가 하잖아요. 그 3차 때를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네. 항적 네. 그리고 지도 딱 꺼내놓고 백령도 출발해서 북측의 서해 있는 초도를 지나가지고 남포에서 평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적에 있는 무인기를 사진을 다 찍었어요. 네. 그 사진을 몇 쫙 공개하면서 우리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나왔던 네. 동일한, 네. 그거하고 똑같아. 네, 네. 신원식 당시의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가 있죠. 네. 그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행사 하기 전에 이 국군정보사 무인기 부대 시찰했던 사진하고 똑같이 다 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가 뭐냐.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군 8개 포병여단을 전시편대를 사격 준비태세 돌입시키겠다. 돌입시킨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보낸다라면은 그 이유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바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주한미군이 져야 된다.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이게 마지막 성명이었어요. 네.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군사적 충돌,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5월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잠시 언론에 공개됐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하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냈을 때 뭐라고 미국에다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미 2023년 네. 상반기에 작년. 네. 미국 가가지고 국지전 정도 우리가 좀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no. 네. 무슨 소리 말도 안 돼. 왜? 북은 우리를 때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을 때리겠다는데 네. 무슨 말도 안 돼. 북이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한반도에 국지전은 없다. 오늘 국지전은 내일 전면전얘기다. 미국이 포함되는 전면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지전이 없지. 그래서 그때도 네. 국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달라고 윤석열 정부가 요구했는데 노라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돼. 그러면은 뭔가 계속 덜 쑤셔 가지고 유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행된 것들이 우리가 호물풍선을 대북 전단을 보낸다라든가 무인기 드론을 보낸다라든가 군사 분계선에서 하지 않기로 했었던 모든 훈련, 포사격, 전면을 다 굴고 군사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킨다라든가 평양도 연평도에서 코앞에다 대고 분쟁의 바다에 계속 포를 쏜다라든가 이건 뭐 대놓고 이제 좀 쏘라는 거지. 옛날에는 이회창이 네. 대선에 나왔을 때는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야 50만 불 100만 불 줄 테니까 표전선에서 총 좀 쏴줘. 이게 총풍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나서 총 쏴달라 그랬잖아. 네. 네. 지금은 그 대놓고 그냥 총 쏘고 가고 있는 거고. 그때 총 쏴달라 그랬잖아요. 네. 어? 돈 줘가면서. 돈 줘가면서 네. 네. 그거를 북측이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따위 짓들을 한다면서.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분단 체제죠. 이게 전쟁 체제죠.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무인기가 소음이 심해서 이제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기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맞나요?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왜 소음이 굳이 왜 소음이 있는 걸. 있는 거를 보냈을까요? 뭐예요? 들키라는 거 아닙니까? 들키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허접한 게 아니고 네, 굉장한 굉장한 계산을 하고 네. 보낸 건데 네. 진짜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험한 그러니까요. 짓거리입니까? 위험한 네. 짓거리가 아니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존엄성, 5천만 국민의 생존권, 주권 이 전체를 무지막지하게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네. 인간이 아니다. 짐승에 가까워요. 어떤 짐승인 줄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네. 국민들이 나가더라도 죽고 나든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체 인구 2,400만 중에 45%가 나라를 떠났어요. 지난 2년 정도의 지금 시간 동안 약 200만의 사상자, 군인들만. 네. 사망자만, 현역 군인 사망자만 60만입니다. 그게 지금은 우크라이나인데 이런 윤석열 집단의 이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지금 당장 엊그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전 분노가 일어요. 용서가 안 돼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절대 전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식이도 그때 뭐 질문하다 보니까 북 전쟁 뭐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육사 출신 장군이 계시는데 예비역 장군이신데 이분도 만나 술자리 하시는데 말씀하는데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야. 김정은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김영훈이 절대 기염 안 한다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저번에 그 예. 김 여정이 마지막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더 무인기가 들어갔다. 미군이 타격받았겠죠. 바로 미군 기지 쐈을까요? 저기 이거를 이제 북을 알아야 되는데요. 북은 원래 1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민이 나와가지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조선노동당 당중앙회 전원회의 최종 결산으로서 남과 북은 80년 관계사를 회고해 봤을 때 더 이상 민족인의 동pon이 말하지 않겠다.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중동 모든 걸 얘기하면서 한반도에도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거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눈앞에 현실로 전쟁이 다가와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남측을 동포로 이야기 못하겠다. 이미 전쟁 중에 있는 적대 국가 관계 들어왔다. 전쟁 중에는 자비가 없다. 네. 무슨 뜻이에요? 전쟁 중에는 자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걸어온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겠다. 걸어오면 완전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일까요? 전면전까지 가겠다는 얘기였네요. 그 전면전은 어떤 거냐? 북이 상정하는 전면전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남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건 누구죠? 미군이죠. 미군이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본토를 때려야 되는 전쟁이에요. 북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이 뭐냐? 남과 북만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팔짱 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북측이 상정하는 시어트 전쟁 권역 자체가 미국 본토가 100%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오키나와, 괌, 알래스카, 하와이 남측은 기본이고요. 그러면은 북측이 왜 화성 19 앞에다가 탄두, 사코파기, 파라멘 32개 올려서 쏴버리면은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네. 1차적으로 바로 미국 본토를 쏘겠습니까? 가장 먼저 때릴 곳은 제가 추론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가장 거점이 어디냐? 괌이에요. 괌. 네. 네. 태평양 전략의 모든 핵 관련 다 괌입니다. 그다음에 미드웨이, 하와이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죠. 1차 타격 대상들이 여기죠.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한국 전쟁에 바로 도는 게 오키나와 괌이란 말입니다. 캠프는 기본이겠죠. 그럼 1차 타격 대상들 때려놓고 생각하겠죠. 확전할래 말래. 그럼 우리를 때리겠습니까? 캠프 브리스, 괌, 오키나와 정도 때려놓고 확전할래 말래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 정도 되면은 우리는 없는 거죠. 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 되면은 젤렌스키처럼 영구 집권을 꿈꾸겠죠. 그렇게라도 비상 전쟁을 만들어 놓고 네. 네. 비상계엄. 뭐 자기는 앞으로 선거도 없이 영구 끝끝내 대통령. 끝끝내 네. 그런
미친 짓이죠. 진짜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뭘 무도하고 무모하고 무지한 진짜 총체적 무에 입각해 있는 게 거의 악마의 전 가깝다고 봐요. 무지가 만든 악. 좋은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북이 이제 계속 그 윤석열 일당이 이 같은 이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인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의장님 판단은 어떤 거고 다음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북이 이렇게 인내를 할 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략적 인내라 그러죠. 그거를. 그럼 그 기준은 명확해요. 뭐냐? 인간 취급을 하기 싫었는데 계속 걸어와요. 그게 말려드는 것 자체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 가장 예의주시한 한 영역은 있어요. 미군이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얼럿하지. 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말려들 거예요. 어떤 상황? 평양을 직접 때리지 않는 한. 우리 군이 진짜 평양을 직접 때릴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합참은 못 할 거예요. 합참은 제가 보기에 작전 쪽에 있는 우리 군인들 합참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을 듣지 대한민국 대통령 얘기를 안 듣습니다. 특히 안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없을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해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요 기간을 진짜 얼릇할 겁니다. 초비상 상황이에요. 왜? 이미 드러났잖아. 북측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인 많은 북의 입장에서는 도발이잖아요. 많이 깔았잖아. 네.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월 20일 실질적인 트럼프 집권이 시작이 되고 나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지침이 새롭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끝끝내 계속 얼릇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말려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집권 후 이제 대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걸 우리 바라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이제 내년 1월 7일 날 공개적으로 2025년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 제안이라고 공개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탄핵 정부, 진짜 중차된 기류가 하나 있죠. 탄핵 정부. 근데 미국에는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됩니다. 네. 국제 강관 전략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년이 해방 80년이기도 하고 분단 80년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는 8가지 핵심 공약 중에 3가지가 국방비 축소, 전쟁 중단, MIC 군사복합제 내역권 개혁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방비도 축소하고 미군도 철수시키고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대북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측과의 관계 정상의 핵심은 종전입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북측과 미국의 대표부를 상호 개설하겠다. 트럼프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년 안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을 3번 만났어요. 다 해봤어. 6일 싱가포르 합의 때도 종전선언 협정을 김정은에게 약속을 했다가 네오콘이 반대해가지고 실천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채의식도 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그리고 하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가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쭉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온다라면은 상승작용 시킬 수 있겠죠. 종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네. 즉 우리보다도 트럼프는 미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군사 팽창주의 포기하고 군사 불러들이고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상황 자체가 지난 80년 역사 속에서 미국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군사적 확장주의였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0년 분단 역사 속에서 내년은 우리가 어떤 민주개혁 정부를 만드냐에 따라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겠지만은 그 전략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실천 전략 프로세스 제안을 내년 1월 7일 날
공개 특강으로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그대로 더 갔으면 2년 6개월 더 갔다 하면은 못해요. 트럼프 정부하고 계속 계속 갈등하면서 네. 한미는 끝났을 거예요. 10배 줘야 됩니다. 네. 10배 줘야 돼요. 예, 10조든 100조든 달라면 다 그럴 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약간 도는 바람에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엄청난 기회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위기를 갖다가 이제 기회가 될 건데 그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썼어요. 안 그래도 초대장을 오늘 썼는데 엄중한 위기가 있고 네. 엄청난 기회가 함께 병존하는 해가 2025년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본 전제로서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탄핵 못 시키면 어마어마한 위기로 갈 것이다. 곧바로 전쟁이 이어진다 봐야죠. 합니다. 네. 무조건 합니다. 네. 북도 그때는 전략적인 안 할 거예요. 계산이 해답이 안 나오잖아. 결코 그거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탄핵이 평화다는 관점에서 그걸 하고 트럼프가 북측과의 관계 정상 안 갈 때 우리는 완벽히 붙어가지고 같이 밀어버리는 상황. 그럼 우리는 그냥 신압으로 네.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네. 자, 끝으로 뭐 시청자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씀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우리 의장님께서 계속 그 백두산 기행을 준비하시던데 그것도 뭐 광고 한번 하시죠. 네. 사실은 남북관계 전문가잖아요. 국민행복만 쭉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한 해를 어마어마한 80년 분단 역사를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전쟁 시절을 끝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엄청난 위기도 있고 엄청난 기회도 있다.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월 7일 날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 전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자. 아주 프로세스를 딱딱 제안할 거예요. 트럼프의 집권, 우리 탄핵 상황, 북측의 강관 입장 이걸 어떻게 버무려내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공개 제안하는 특강을 합니다. 1월 네. 7일 하재에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1월 7일 6시 반에 충무로에 있는 하재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공개 강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고 제가 제안하는 그런 특강인데요. 네. 오랫동안 뭐 청와대 근무하면서 대북 정책하면서 평화체제 담당관 하면서 만들었던 많은 고민들을 내년에 한번 분단 80년, 해방 80년을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 제안하는 자리 이것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고요. 이 탄핵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백두산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정국이 좀 이렇게 좀 진정되고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탄핵 정국 매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뭐 여쭙고 싶은 게 있나 질문? 너무 말씀 다 궁금한 점을 쏙쏙 너무 잘 설명. 평소에 다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저도 예. 네, 너무 정말 쉽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나오는데 50대 중년 여성분이 걸어가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미치광이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다고 크게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분노였습니다. 예. 큰 파도 뒤에는 작은 파도와 이어지는 게 이치입니다. 이걸 여파라고 합니다. 한 미치광에 의한 12.3 내란이라는 큰 파도 뒤에 작은 파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 진, 권성동의 망한 뒤 그 여파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한 숱한 파도와 여파를 이겨내며 현재 이른 것입니다. 또한 여파는 잦아지다 소멸되는 게 이치입니다. 윤석열은 물론 한덕수나 권성동류의 세력은 그 여파처럼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진양 상임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정법시대 11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한우. 맛있는 내장이 한가득. 한우 내장탕을 한가득 즐긴다. 한우 내장탕이 한가득 온다고? 가득 한가득 한우 내장탕. 600g, 800g, 무려 1kg. 인심 좋게 한가득 푸짐하게 기가 막히게 3인분 뚝딱. 가장 푸짐하게 경제적으로 먹는 비법. 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맛집. 맛의 비결 그대로. 이거 한우라니까 한우 내장탕. 100% 한우 사골 육수.
100% 한우, 대창, 막창, 염통, 쫄깃한 깐양, 흑양까지 가득가득. 국내산 청정 배추 우거지 아낌없이 투하. 비법 양념장까지 담아내면 한우 한가득 담은 한우 내장탕 납시오.